네,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 22회. 오늘의 주제는 주택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경제 현안 브리핑, 쾌적한 주택 건설, 국토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시간이 되면 스티브 잡스처럼 혁신하기,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축구 경기 보시느라고 잠들 많이 설치셨죠? 비록 지긴 했지만 우리 즐거운, 그야말로 멋있는 축구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추가할 못이지만 이제 우리나라 경기 중에서 이번 월드컵 경기만큼 이제 442 전법을 제대로 사용한 거는 그전에 못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 국가대표팀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년 전에 우리 그 대표 선수들이 그 축구협회에 요청을 했다고 하죠. 이제 세계 축구 수준에 좀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훈련을 시켜달라. 그리고 그런 감독을 좀 선임해달라. 그래서 이제 벤투 감독이 왔다고 하고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이 갖춰졌으니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제 다음 월드컵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K이노베이션 머니볼 편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스포츠도 과학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됐고요. 이번에 황희찬 선수가 우통을 벗어 던져서 다들 알게 되었죠. 선수들이 다 센서를 몸에 차고 지금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전력이 얼마나 그 좋아지는가, 이게 판가름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축구의 발전이 느린 것은 우리 축구인들의 사일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히딩크 감독이 한번 어느 정도 이제 사일로를 밖에서 새로운 거를 들여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제 그 이제 그런 좀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그걸 숙성을 시키고 요번에 벤투 감독이 왔을 때 이제 또 한번 우리 실력이 향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다시 잘 협업을 해서 한국 축구가 한 걸음 더 높아지는, 4년 뒤에는 정말 월드컵 무대에서 그야말로 그 대한민국을 다들 무서워하는 그런 그 우리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경제 스케치북에서는요, 내용이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근데 하여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정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혹시 그 중간에 이전 거를 못 보신 분들은 이전 동영상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여튼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는 2023년 5% 내외가 될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세계 금융시장은 지뢰밭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파생 상품 때문에 금융시장에 어디서 지금 뭐가 터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영국 국채시장 말씀을 드렸고, 국채시장이 흔들리면서 이제 연기금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그 과정에서 지금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뭔가 파생 상품에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휘청거리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사우디 왕세자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며칠 전에는 미국의 유명한 사모펀드죠.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부동산 투자 펀드의 환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지금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뭐 드러난 것만 해도 이 정도고요. 여기저기서 지금 스트레스들을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저금리 시기에 이른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좀비 기관, 좀비 기업, 좀비 국가들, 뭐 국가를 좀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그 위험하게 국가를 경영해온 그런 국가들이 그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금리를 올리면서 이 좀비들이 버티기가 어렵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부담을 저는 이제 폭탄을 그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서민들에게 떠넘기려고 지금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민 경제에서는 지금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고금리 상품들 이런 거죠. 며칠 전에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제가 뭐 그런 적이 없는데 막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뭐 어느 지역에 부동산 알아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좋은 물건 나왔다. 이런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이렇게 5% 정책 금리가 5%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 금리는 한 6, 7%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그 가격이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들은 매입 분양되고 PF 대출은 부실이 심화되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많아서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고 이것이 이제 위험해질 때 한국 경제의 퍼펙트 스톰의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지금 이전과 달리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가 조금 더 어려운 이유가 이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왔고 따라서 금리를 올려가는 상황에서 지금 불황을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과거 미국의 금리가 정점에 도달한 후 1, 2년 내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97년, 2000년, 2008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내년도에 불황이 오는 것은 뭐 규정사실이고요. 뭐 그게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지 불황은 올 것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익률 곡선, 일드 커브가 지금 역전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뭐 불황이 온다는 거의 확실한 신호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익률 곡선 역전이 거의 1%까지 갔다는 소식을 어제 봤어요. 이렇게 불황으로 접어들면 금융정책, 재정정책으로 이것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섣불리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다른 그런 종류의 위험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지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과거하고 다르게 세계화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지금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아까 월드컵 얘기도 했는데 이번에 월드컵을 보면서 세계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는 게 거기서도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각국의 실력 차가 예전보다 상당히 줄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선수들이 유럽에 가서 많이 출전을 하면서 이제 선진 축구를 받아오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지금 금융시장도 전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제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되어서
미래의 상황을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게 한국 경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 경제를 쳐다보고 미래를 예상하는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위기가 심화가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겪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뭐 좋아지게 되면 우리부터 굉장히 빨리 좋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소득이 많이 올라도 실질 소득은 감소한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게 되고 채권 발행자가 이익을 보게 되는데 가장 큰 수혜자는 이제 국가다. 그래서 국가 부채가 경감되는 이런 효과가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양적 완화 정책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 문제가 그 성장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올릴 수 없는 금리를 낮추면 그러면 금융위기 가능성이 더 심화된다. 좀비 기관을 양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그리고 가계를 너무 그 위험 부담을 높여놔서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 일본이 이제 그렇게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했는데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되는 것이고,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와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고 강조를 드린 거죠. 네. 그 다음은 이제 경제 현안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서슴지 마시고 우리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가급적이면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음번 준비할 때 또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 주시고요. 또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해 주시면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데. 오늘 경제 현안 브리핑은 간단하게 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역시 또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이 브루킹스 연구소 가서 또 발언을 했는데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을 피력한 그 한마디로 인해서 뭐 다른 얘기는 제가 보니까 별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이제 크게 반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막 시장이 막 달아오르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노동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노동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발표가 되는 바람에 지금 시장은 다시 또 절망했죠. 이게 지금 금년도에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게 이제 내년까지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 희망을 갖고 있다가 또 데이터가 나오면 또 실망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 또 우리나라의 그 유명 대기업에서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 대기업 집단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유동성 확보를 한다 하면 한두 푼이 아닌 거죠. 이게 조 단위의 돈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것을 지금 싸게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수익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연말에 지금 임원 인사를 하는데 자금 담당 임원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데 우리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지금 자금난이 대단히 심화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데 큰 준비는 없는 것 같다. 일단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흔들거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우리 중소기업 자영업자들까지는 지금 못 미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 위기가 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부터 이제 쫓겨다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터진다. 그러면 또 그거 막기 바쁘고. 그래서 지금 자금 시장은 뭐 지난번 한전채 문제는 조금 해결이 돼서 안정이 됐다고 그러지만 이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죠. 11월 노동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경제활동 참가율이 조금 낮아졌고요. 실업률은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실업률이 조금 높아져야 시장에서는 이제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주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인데 실업률이 계속 지금 사상 최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전체 취업자 수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업률은 이제 늘지 않는 이런 상황인 거죠. 특히 이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로 5.1%를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4.7%를 예상했다가 이렇게 된 거고요. 전월 대비 0.5% 예상했는데 0.6%가 됐고, 이제 시장의 예상은 0.3%고, 지난달이 0.5%였는데 0.6%가 됐고, 시장이 이렇게 낮게 예상한 이유는 지난번에 발표한 수치를 보고 예상한 건데, 요번에 이제 또 이례적인 것이 9월달 수치와 10월달 수치를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이 이 전문가들이 예상하기 어려운 시장이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놓고 보니 4.9, 5.7, 요번에 5.1 이렇게 되어서 이게 5%가 계속 유지가 되겠구나.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 계속 5%로 가는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이죠. 그럼 서비스 산업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외의 부분 지금 상품 시장, 상품 물가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주거 서비스 여기는 올라가고는 계속 있습니다. 근데 후행적이기 때문에 올라가고는 있지만 주택 가격은 이미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율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시장을 때로는 당황하게 하고 때로는 이제 환호하게 하는 이런 데이터들입니다. 제가 이거 미국 노동부의 지표 발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다가요 아주 재밌는 그래프를 하나 찾아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이게 교육 수준별 실업률 추이인데요. 여러분이 일단 보시게 되면 현재의 지금 이 실업률 여기 수준이죠. 현재의 실업률이 앞에 이 부분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맨 밑에 있는 녹색 선이 이게 대졸자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빨간 줄은 이제 고등학교도 못 다니신 분들의 실업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졸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졸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칼리지 수준 이렇게 해서 지금 4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실업률이 높아질 때는 그 이제 그 교육을 덜 받으신 분들 그야말로 그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이 그래프에서 보여지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비숙련 노동자건 하여튼 뭐 숙련 노동자건 관계없이 이 최저의 그 실업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간단하게 그 최근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경제 뉴스를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그 주택 정책. 지난 시간에 이제 엄피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택 정책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논의되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이제 저하고 시각이 좀 달라서 그런 거고요. 뭐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고집 부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저는 뭐 학자니까 제가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과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 교과서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실 경제에서 이제 실제로 정책을 집행한다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래서 주택 정책의 목표를 자꾸 주택 가격 안정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주거 안정과 주택 가격 안정은 조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거 안정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되어서 우리 그 30%의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분들이 이제 줄어드니까 주택 가격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는데 그 정책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 안정이 오히려 힘들다. 이런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쾌적한 주택 건설, 국토 이용의 장기 효율성 제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주택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나 뭐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택 정책의 새로운 시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돈은 하나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대출을 받는 건데 대출도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주택 가격 정책 폭등은 장기적 정책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대주택 재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주택 가격이 뛰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몰려다니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주택 가격을 더 올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블이니까 스페큘러티브 버블이죠. 그러니까 투기적 거품인데
투기적 거품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택 가격이 요동을 치는 그런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러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좀 사람이 살기에 더 좋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거 서비스가 이전 주택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지금 1970년대에 졌던 그 초창기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죠. 그 아파트들에 비해서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과연 얼마나 나은가. 오히려 어떤 부분은 좀 못 미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용적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는 공간은 더 깝깝하게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굉장히 좀 주거 서비스는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국토 이용이 양극화되어서 사람들은 계속 서울에 이렇게 몰려 살고, 그러니까 이제 부대끼게 되는 거죠, 자꾸. 뭐 이렇게 사람들 모여 사는 게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렇게 그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폭등할 때 주택 가격이 더 폭등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택 가격이 폭등했으니까 빨리 주택을 짓자. 그러니까 뭐 주거 서비스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 사람 주택 가격이 오르는 데부터 자꾸 짓자. 그러니까 자꾸 수도권만 또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된 토지에 집을 지으려니까 자꾸 이제 그 과밀화가 더 심화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의 주택 시장은 안정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저는 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풀리는 거죠. 월드컵 기간이니까 뭐 계속 축구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수비가 잘 되면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중간에 이제 중원 싸움에서 안 밀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브라질하고 이제 초기에 중원에서 밀리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많은 실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택 건설이 안 되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장기 계획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장기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한강,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변에 있는 그 건물들은 그렇게 높이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 주민들이 왜 우리만이 손해를 보느냐 해가지고 이제 정부에 가서 데모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을 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럼 저기는 올려줬는데 왜 우리는 안 올리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 지금 높아지게 되고, 박원순 시장이 그것을 잘 막고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서 지금 그 층고 제한을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훨씬 더 높이겠다는 거고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뭐 개인들의 어떤 집단의 왜 우리만 손해 보느냐, 이런 요구를 이제 정부가 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나다가 투표 때가 되면 또 이거 서로 해주겠다고 이제 공약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장기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주택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그 신도시를 막 건설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뭐 그 삶의 질을 생각하고 사람들 편의를 생각하고 거기 이전보다 뭐 혁신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빨리빨리 집을 짓고 그리고 하여튼 가격을 좀 낮추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LH는 또 그 자기가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 자기 개발 비용을 빨리 빼 나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인제 건설업체들이 인제 가게 되면 그냥 빨리 분양하는 거 그 선분양해 가지고 인제 소비자들한테 가다 보니 주거 서비스를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 도시계획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인제 1976 년에 우리 처음 아파트 들어선 게 인제 압구정 현대아파트인데요. 저는 그걸 이제 주택 건설의 포디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규격화해서 그 기계로 찍어내는 것처럼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을 쭉 나열을 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는 하여튼 뭐 튼튼하게 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아파트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 그것이 바로 70 년대 우리 고도성장기에 그때 졌던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인제 처음 들어서는 거죠. 그 처음 들어서는 아파트들의 모습을 가서 보시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인제 밀집형 고층 아파트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이게 건설을 하게 되면 인제 도로를 먼저 쫙 내죠. 지금 강남에 가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테헤란로가 쫙 있고 도산대로가 쭉 있고 그 허허벌판 강남을 개발할 때 그렇게 일직선으로 쫙 해서 인제 그 바둑판 모양으로 도로를 내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인제 필지로 분양을 해서 필지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교통을 우선 생각하고 그리고 개발자, 공급자를 생각하는 이러한 모형이라는 것이죠. 이게 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전부터 그 건축학자들이 한국의 그 개발을 많이 했다고 해서 와서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이건 최악의 모델이다."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 건설된 데인데요. 이게 인천의 송도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송도 신도시에 이게 간척지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게 공원도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뭐 해돋이동 공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인제 공원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지금 공원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음. 뭐 그렇게까지 똑바로 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공원이란 말이죠. 이 공원인데 이 공원을 지금 광폭도로가 다 둘러싸고 있죠. 공원을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 여기 또 제가 인제 이걸 사례로 드는 이유가 여기 재밌어요. 여기 중학교, 초등학교가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 갖고 이 중학교, 초등학교 여기에 또 공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도시로 보면 굉장히 좋은 도시죠. 그런데 이 공원과 이 공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쪽은 이제 아파트촌이고요. 여기 아파트. 이쪽이 지금 아파트촌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전부 광폭도로가 이게 광폭도로입니다. 지금 광폭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긴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넓은 도로고요. 이렇게 막아 놓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인제 바로 도로를 먼저 쭉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필지 분양을 하고 자 여기는 인제 학교 부지야. 여기는 공원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인제 이 도로를 안 만들겠어요. 그러면
여기 계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 아파트 단지들은 통로가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있는 그 아파트나 건물이 있는데 여기도 아파트군요. 이 아파트들도 이쪽으로 충분히 출구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공원과 이렇게 연결가 되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네. 도로를 건설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거주자의 삶의 질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와 그다음에 그 지역하고 지금 관계가 없는데 도로를 경유하는 그 통행자가 있단 말이죠. 거주자와 통행자를 분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안 지켜지고 있어요. 우리 그 LH 공사가 그런 식으로 지금 필지를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도로부터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계획을 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분양을 한단 말이죠. 필지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도로는 없애고 이게 보행자 도로로 만들어서 여긴 사람들이 걸어 다니게 만들고 대신에 여기 6차선 도로를 이쪽에 더 늘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송도니까 이쪽에 늘리면 안 되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광폭도로를 만들라는 거죠. 두 개를 합쳐서 한쪽에다 크게 만들어서 통행하는 사람들은 그 글로 통해서 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잘 뚫리게끔.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거기가 이제 그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많아서 막히지 않게끔 하면 좋겠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넓은 도로에 안쪽으로 가서 그냥 쭉 가면 되는 것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 나와서 이게 이제 하나의 교통경제학의 원칙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도시를 건설하는데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이런 원칙들이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급자 중심 주택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 주택 시장이 되다 보니 아파트를 지을 때 설계 비용이 안 들어가요. 뭐 설계할 게 없잖아요. 그냥 똑같이 성냥갑처럼 찍어 놓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만 좀 바꾸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굳이 아파트를 저렇게 성냥갑으로 짓는 것이 우리 그 사람들에게 좋겠느냐, 저게 인간 친화적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70년대는 저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아직 경제 개발이 완전히 되기 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인구는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주거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저는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경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서 그때와 지금 소득이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런데도 지금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70년대 압구정 저 설계 방식이 굉장히 선진적이라서 미래형 주택 건설이라 지금도 사용하고 있든지 아니면 지금의 우리가 더 이상 발전하고 있지 않든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전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거죠. 아파트가 굉장히 살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있고요. 편의시설은 다 형식적이고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새로 생긴 아파트 한번 가보세요. 주차장이 40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그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아파트 주차장의 최소 면적은 이만큼이어야 된다. 그 최소 면적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거기 조금 늘렸는데, 그런데 건설업체들은
그것만 지키면 준공허가가 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만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커졌지만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자기네들은 준공허가를 막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죠. 아주 강남에 지금 새로 생긴 아파트들, 아주 대단히 아파트들 가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압구정동 아파트가 지어지고 4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주차장을 저렇게 만드나. 넓은 곳에 가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코스트코 같은 데 가보면 주차장이 넓게 돼 있죠. 뭐 거기하고 뭐 딴 데하고 주차장에 우리 규제를 뭐 달리 받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규제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미국에서 짓던 주차장대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차 대기가 굉장히 쉽죠. 한 대 대는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차장들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차 한번 대려고 그러면 왔다 갔다, 특히 이제 우리 운전 잘 못하시는 분들은 한 2, 3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 2, 3분씩 걸리고 그리고 그 기름값이 들어가겠죠.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 매일처럼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비용은 따지지 않는 거죠. 저는 오래전부터 주차장은 사선으로 져야 된다. 이게 뭐 좁은 데는 뭐 그렇게 질 수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우리 고수부지나 탄천 같은 경우에 주차장들이 있는데 그 넓은데 왜 그 90도 각도로 주차장을 져요? 사선으로 짓게 되면 그러면 되는데 그냥 1초면 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들어가서 대고 나올 때도 그냥 뒤로 빠져나와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기름값 절약되고 환경오염 줄고 그리고 시간이 절약되죠. 이것들이 모이게 되면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거 고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건 하나의 사례입니다. 우리 주택건설이 바로 이렇게 전부 소비자 편의시설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식당이 없습니다. 주상복합은 식당이 있어요. 이게 규제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급 아파트에 뭐 편의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당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뭐, 이제 주민들을 위한 뭐 비영리 식당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편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리고 규제를 바꾸고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바꾸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냥 무조건 짓자. 미래에는 이렇게 바꿔 나가야죠.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도 제대로 하고 주민들한테 편한 게 뭐냐. 제 얘기는요,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부부들용 신혼타운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혼타운 한가운데다가 어린이집을 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에서 그, 엄마들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우리 아이 잘 놀고 있네. 거기에 이제 그 센터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 위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거기 대학원 아파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고 이렇게 충분히 이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서는 이제 주택가 길은요, 똑바로 나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길들이 다 꼬불꼬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했는데 언젠가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속도 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길은 똑바로 내고 거기 학교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민식이법이다 해가지고 속도를 줄여놓은 거죠. 학교도 그렇게 위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저는 잘 안 되고요. 학교는요, 차가 들어가는 길이 딱 하나여야 됩니다. 이렇게 통과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거기 학교 말씀드린 대로 통행하는 사람들은 다닐 수 없는 곳에 학교가 위치해야 되고요. 그래서 학교는 큰 길에서 떨어져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학부모들이 아이를 많이 차로 데려다 주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거기서 회전해서 애 놓고 나오고, 미국에서는 거기 교장 선생님이 거기 있어요, 아침에. 그래서 부모님이 애 내리면 걔를 안전하게 학교 안으로 들여보내주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자가용 문화로 바뀌었는데 학교는 예전 그대로 있다 보니까 저렇게 교통사고가 위험이 계속 있는 거죠. 이거 개선할 수 있거든요. 개선 절대 안 하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이런 주거가 있어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안식년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저는 아주 여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역시 잘 사는 나라는 이 정도구나. 이게 이제 제가 안식년 갔던 곳인데요. 이 캘리포니아가 여기 물이 없는 데라요. 이렇게 그냥 황량한 뭐 사막지대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주택을 짓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도로들이 꼬불꼬불하잖아요. 주택가는 이렇게 꼬불꼬불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쪽이 이제 새롭게 그 당시에 제가 안식년 갔을 때 새롭게 개발한 데인데 여기 이제 아파트들을 계속 짓고 있는데 여기 운동장 있잖아요. 운동장을 먼저 졌어요. 그리고 여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견 파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식년으로 잠깐 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들이 아직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은 아직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가까운 동네라서 아주 있는 동안 새로 진 도서관에 새로 있는 운동장에 이런 데서 생활하다가 왔죠. 이런 거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아무도 안 해요. 이 아파트가 이게 사람 살 때냐 이렇게 개선하면 되는데 왜 이 개선을 못 하냐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해줘야 되고 소비자들이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건설업체들이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LH가 지금 택지 분양하는데 그냥 자기네 수익만 빨리 남으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LH가 이렇게 택지 개발할 때 이게 시간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하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맨날 하던 방식대로 또 이제 땅 수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불도저로 민 다음에 도로 그냥 크게 낸 다음에 거기 이제 필지로 분양해서 건설업체들한테 주면 그러면 이제 건설업체들은 이제 그거 하나씩 받아서 이미 분양 가격은 거의 주어져 있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경비를 절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규정상 건설 허가를 내주는 그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만 맞춰서 아파트를 쭉 짓는 거죠. 이게 이제 선분양 방식이죠. 이게 선분양이 90년대 초죠.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주택 200만 호 건설하면서 그때 이제 집값이 굉장히 많이 뛸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뛰는 것은 뭐냐면 중산층의 소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우리나라가 87년, 86, 87, 88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경기 때 우리 소득이 10% 이상씩 3년 연속 높아졌고 그게 한국 경제가 성장이 굉장히 빨랐지만 그중에서도 빠른 3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갑자기 오르고 당시에 이제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중산층으로 소득이 많이 넘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신도시를 여기저기 져가지고 그리고서 분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정책이 성공을 해서 이제 분양을 받았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굳이 또 집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도 안정이 되고 그 전까지는 없던 그런 데 가서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급하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런 우리 그 한국의 주거 문화를 망친 신도시들이 나온 거고요.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거 문화를 굉장히 선진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제 도입된 것이 선분양이다. 근데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거의 안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주거의 우리 주거 서비스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주택 공급 방식으로 굳어져 버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선부장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선부장 제도는 이제 주택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는데 지금 분양을 일단 받게 돼서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 주택 경기가 나빠져서 현재가 그런 상황이죠. 지금 가격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도 건설업체는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계약한 소비자가 그 부담을 다 안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높은 가격에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이런 거죠. 원래는 대부분의 국가가 다 후분양이고요. 이렇게 선분양이 없다고 제가 또 예전에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뭐 미국에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뭐 다 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저기 아이폰 살 때 사전 예약 받는 것처럼 그런 예약을 받는 거지 그게 선분양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택업체들이 그렇게 그 힘이 셉니다. 언론이 다 그렇게 받아주고 뭐 이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주택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주거 서비스는 높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분양가 공개해라 이런 얘기가 됐는데 그 분양가 공개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멀쩡한 토지를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해서 수용을 해서 그거 거기다가 그 이제 주택을 지어서 서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남의 땅을 사유재산을 수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은 LH하고 건설업체만 버는 거죠. 그리고서는 저 품질은 따지지 않고 저렇게 그냥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 그런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을 지금 쭉 져놓는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부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 원리에 안 맞는다.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회가 분양원가를 공개해라, 공개하지 마라.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뭐 이제 그 개혁적이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비개혁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논쟁이 이렇게 이상하게 가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근본적인 문제, LH와 주택업체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의 주택 분양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온 것이죠. LH가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LH가 설계 공모를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설계와
그다음에 분양 가격을 얼마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분양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쟁, 우리 그 제한 경쟁을 시키는 것이죠. 이거 그냥 시범적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내버려 두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설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 이제 뭐 규제 완화도 많이 돼 가니까 그동안 주택업 건설과 관련된 잘못된 규제들을 그 주택업 소비자들을 위해서 한번 풀어주는 그런 시범 단지를 만들면 되거든요. 절대 안 하죠. 이게 지금 지금 뭐 다 좋은데 이걸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죠. 거기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조용하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후분양으로 하고 그리고 품질과 가격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쟁입찰제로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지금 병폐인 담합을 그 강력하게 규제하고 이러면은 선진국처럼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너무 없었다. 제가 그 계속 사례로 드는 주차장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주택 건설. 뭐 다른 거는 뭐 더 볼 것도 없죠. 중국만 하더라도 지금 새롭게 주택 건설이 막 되는데 저기 실내 장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냥거처럼 찍고 그다음에 그 안에 것도 다 그냥 건설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굳이 나는 그런 그 판박이 아파트는 싫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들어가면 그 비싼 돈 들여서 한 실내 장식 다 걷어내고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제 개선하지 않는 거죠. 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아무나 달 수 있죠. 이런 얘기들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래서 여기저기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모여서 이제 주택조합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설계하고 이런데 제가 보면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규제들이 이상한 게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들이 모여서 아이들 키우기에 가장 좋은 아파트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하고 아주 최적으로 놀 수 있게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고 그렇게 질 수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텃밭 가꾸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지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죠. 뭐 그런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주택 가격이 이렇게 거품이 일어서 뭐 폭등한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저 암호화폐 지금 이렇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가 별로 뭐 그분들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암호화폐가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투기붐이 일어서 저렇게 되는데 여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투기붐이 일기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건 좋은데 그렇게 주택 때문에 온 사회가
그 뭐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큰 아픔을 겪고 뭐 이런저런 그런 걸 겪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주차장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아이들 제대로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아파트 하나 못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인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논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거죠. 그래서 일단 논의가 되면 그러면 인제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아 국민들이 저런 데 관심을 갖는구나.'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안 하니까 이제 우리는 저렇게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 그게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뭐 좋은 아파트들 들어가려고 이렇게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을 한번 가 보셔요. 그래서 어 특히 인제 문화를 자랑하는 파리 같은 데는 고층 건물을 짓는 데는 아주 따로 딱 만들어 놨죠. 그래서 수백 년 된 건물들이 그냥 도심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 뭐 그런 사례들이 선진국엔 굉장히 많죠. 옛날에 줬던 것들 그대로. 그 나라들은 그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거기에 그거를 규제를 풀어서 거기 고층 빌딩 올리게 되면 고층 빌딩을 올리지 않 올리는 게 뭐 수익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럴까요? 서울은 맞는데 그게 아니죠. 네. 국토를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어 이런 얘기를 우리 인제 경제 스케치북 우리 애청자들은 한번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인제 자꾸들 인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뭐 제가 건설업체들하고 꼭 연계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건설업체들은 그러면 좋죠. 네. 그건 인제 집중화가 비용을 확실히 덜 들이니까요. 지금 그렇게 인제 집중화되니까 그래서 서울 근교에 아파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섰죠. 그래서 서울이 집값이 비싸서 서울에 못 사니까 인제 근교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랬더니 인제 GTX 놓겠다는 거죠. 저 GTX가 돈이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돈이 들어간다면 저기 살기 좋은 데다가 도시 하나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인제 제가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대기업들이 짓는 저 건물들 어 저 뭐 L타워 그리고 우리 S그룹이 강남 한복판에 저렇게 건물 져 놓고 그리고 나서 인제 그걸 또 뭐 다른 업체한테 팔고서 자기네는 또 새 들어 살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정도 굴지의 그룹 같으면 우리는 인제 저기 한적한 데 가서 타운을 만들면 되잖아요. 훨씬 더 지금 이런 그 이상한 아파트 말고 그렇게 좀 그 자연 친화적이고 인간 친화적인 그런 아파트를 지어서 타운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 가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도요타 타운도 있고 뭐 벤츠 타운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자 그게 인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수익성만 따져서 그런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전 40년 전엔 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고소득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공급자 중심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인제 계속 고층 밀집 개발 모형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지역에다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인제 몰리니까 대도시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제 그런 편의 시설들이 자꾸 들어가야 돼야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돈을 더 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계속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하고
이 수도권, 그다음에 대도시권하고 농촌 지역. 여기 격차는 자꾸 벌어지는 거죠. 제 얘기는 이 서울 지역에 도로 1km 놀 돈이면요. 그러면 지역에 가면 그 뭐 한 뭐 10km, 50km 뭐 이 정도 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새마을 운동 이후에 지역 주거 개선은 거의 전국 단위는 지금 중단되다시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전원주택이나 지역 아파트들은 뭐 완전 난개발이죠. 국토가 그야말로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저렇게 난개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난개발하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불편할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제 플라잉카가 지금 수없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플라잉카가 다니는 그 도시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런 미래 도시를 생각해서 이제 도로 건설을 해야 되고 도시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절대 안 하죠. 뭐 하다못해 지금 주택을 짓더라도 패시브 하우스 짓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태양열 외장재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수도권과 대도시로 지금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 수도권 집중 억제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못 들어오게 돼 있죠. 공장들도 못 들어오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을 지금 다 깨고 있죠. 대기업들의 수도권 입주를 허용하고 있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어디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이런 겁니다. 기업들이요. 천안 이남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천안 이남으로 내려가기 싫다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은 안 내려가려고 그러고요. 자꾸 수도권에. 그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지난번에 지방에 갔더니 그 우리 영남 지방의 아주 중요한 그 산단인데 거기가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설 지방 산단들도 또 미분양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산단이 다 그렇게 지역은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는 자꾸 또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자꾸 수도권으로 오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또 로비해서 정부는 자꾸 그들한테 허가를 내주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허가 내주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교육이 가장 문제죠. 그래서 특히 그 젊은 사람들이 왜 지방으로 안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 교육이 지금 어렵다는 거죠. 대학은 다 우수 대학은 다 수도권에 있고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지방의 국립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의 국립대학들은 그 수도권 대학에 지금 밀리고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이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경제학자들은 예전에 정운찬 서울대 총장께서 우리 총리도 하신 분이죠. 그 이제 그런 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획연동 선발제를 해서 지역의 우수 인재를 뽑았는데 당시에 원래 제안은 100% 그렇게 뽑자고 얘기를 했던 거죠. 서울대가 그렇게 뽑았으면 아마 지금쯤이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이제 당시에 또 반대가 굉장히 극심해서 절반만 지역 인재를 뽑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그 지역 인재들은 절반은 그전에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큰 효과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대학들은 쫓아가고 있지 않고요. 네. 이런 상황인 거죠. 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수도권에 몰리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지금 의료가 그렇죠. 그래서 5대 병원이 다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그 뭐 중병이 걸리게 되면 다 서울로 오게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막지 못하면 음,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2011년서부터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이 계속적으로 오히려 늘고 있는 그래프가 보이시죠? 그리고서 이제 중부권이 꾸준히 지금 인구가 늘고 있고요. 그리고 영남권과 호남권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주택 가격 안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서울로 밀려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서울은 지금 집값이 비싸니까 서울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파트들 짓고 거기에 가시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교통 문제가 생기니까 또 GTX 놓고 여기에 이제 집적화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아파트들은 조금 더 개선되지 않는 그런 아파트들을 짓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그 주거 서비스, 삶의 질을 높이는 그 주거의 환경을 누리는 그런 방식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카메라가 지금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K-이노베이션 스티브 잡스처럼 혁신하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이 주택 가격이 지금 문제가 되었는데, 그거 말고도 주택 정책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많다. 그리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편하도록 그렇게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되는데 그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이 실력이 느는 것처럼 우리 이런 주택 정책도 조금씩 우리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들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